파이돈. 파이돈,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던 날 당신은 감옥에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일을 다른 사람한테서 들었습니까? 네, 함께 있었습니다. 에케크라테스. 그렇다면 그의 임종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더 자세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플레이우스 시민들 중에 아테네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한 아테네에서 이곳으로 오는 나그네도 오랫동안 끊어져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재판에 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결을 받은 다음 왜 곧바로 처형되지 않고 오래 있다가 처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케크라테스, 우연한 일이었지요. 아테네 사람들이 델로스 섬으로 보내는 배가 우연히 그가 판결을 받기 전날에 그 선미를 장식했던 것입니다.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아테네의 전설에 따르면 테세우스가 14명의 소년 소녀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자기 자신도 탈출했을 때 탔던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테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매년 델로스 섬에 사절단을 보낼 것을 아폴론 신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관습은 계속되고 있는데 델로스 섬으로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항해 기간은 아폴론 신의 사제가 선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만 항해 기간은 신성한 기간으로 여겨져 이 기간 동안에는 도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법에 의한 처형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배가 역풍을 만나 지체하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배는 재판 전날에 장식되었는데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채 처형되지 않은 것입니다. 파이돈, 그의 임종 때 태도는 어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 중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당국이 참석하는 것을 금지해서 그가 임종할 때 그의 곁에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 몇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없다면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그때 일어난 일을 말해 주십시오. 당장 바쁜 일도 없으니 당신이 소망을 들어주기로 하지요. 소크라테스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내게는 언제나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내가 말을 하든 남이 그의 말을 하는 것을 듣든 간에 말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곁에 있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의 임종 자리에 있다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았고 따라서 에케크라테스, 나는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도 두려운 빛을 나타내지 않고 죽었으며 그의 말이나 태도는 고상하고 정중해서 나는 그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의 부름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저 세상에 닿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는 당연히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마련인데 나는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토론을 할 때면 언제나 느끼던 즐거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화의 주제는 철학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즐거움에는 기묘하게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이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울었습니다. 특히 흥분자료는 아폴로도로스가 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아시지요? 네, 그 사람은 아주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테네에 사는 사람으로는 아폴로도로스 외에 크리토블로스와 그의 아버지 크리톤, 헤르모게네스, 에피게네스, 아이스키네스, 안티스테네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아니아의 크테시포스, 메네크세노스와 그 밖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기억에 잘못이 없다면 플라톤은 병중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네, 테베에서 온 심미아스와 케베스, 파이돈데스, 그리고 메가라에서 온 에우클레이데스와 테르포시온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티포스와 클레온브로토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기나 섬에 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앞에 말한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말하기로 하지요. 대화 전부를 상세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는 늘 아침 일찍 재판이 열렸던 법정에 모였습니다. 법정은 감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거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감옥 문은 일찍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우리는 보통 때보다 더 일찍 모였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감옥을 나올 때 우리는 그 신성한 배가 델로스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는 장소에서 아주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감옥에 도착하니 늘 문을 열어주던 간수가 밖으로 나와 우리를 가로막고 그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간수는 11명의 집행위원이 지금 소크라테스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슬을 풀고 그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곧 돌아와서 들어가도 좋다고 일러주더군요. 들어가 보니 소크라테스는 방금 사슬에서 풀려나 있었고 그 옆에는 당신도 잘 아는 크산티페가 애들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우리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소크라테스, 당신이 친구분들과 이야기하고 저분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리톤, 누구를 시켜서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게. 그래서 크리톤의 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크산티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크산티페가 나가자 소크라테스는 침상에 앉아서 몸을 구부려 발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발을 문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묘한 일인가. 그리고 쾌락의 반대라고 여겨지는 고통과의 관계도 또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쾌락과 고통은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으면서도 그중 하나를 추구해서 얻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하나도 어쩔 수 없이 얻게 마련이기 때문이야. 그 몸뚱이는 둘이지만 머리 하나에 붙어 있는 셈이야. 그리고 아이소포스가 이러한 점을 알았더라면 그는 신이 쾌락과 고통 간의 싸움을 화해시키려다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고 양자의 머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가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우화를 지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지금의 내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 발이 사슬에 묶였을 때는 고통스럽더니 쾌락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이소포스의 이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내게 물었고 바로 그저께도 시인 에우에노스가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에우에노스는 분명히 다시 물을 것이고 따라서 내가 그에게 할 대답을 마련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시도 한 줄 쓰지 않던 당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는 아이소포스의 우화를 시로 옮기고 또 아폴론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짓는 까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케베스,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나는 그나 그의 시와 겨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그와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나는 어떤 꿈의 의미에 대해 품고 있는 의구심을 씻어버릴 수 있을지 알고 싶었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종종 음악을 지어야 한다는 암시를 꿈속에서 받았네. 똑같은 꿈이 때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항상 같은 말 또는 거의 같은 말을 들려주었네. 즉 꿈은 음악을 연마하고 음악을 지어라 하고 말했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이 말이 나에게 다만 철학을 연구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네. 철학은 내가 일생 동안 탐구해온 것이고 또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음악이니까. 그 꿈은 마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에게 선수가 달리고 있는 중인데도 구경꾼들이 달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네. 이 꿈이 말하는 음악은 한간의 통속적인 음악을 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축제 때문에 나에게 잠시 유예가 생기자 나는 내 의아심을 풀기 위해 꿈의 명령에 따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시를 몇 편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네. 그래서 우선 나는 축제의 신을 찬양하는 창가를 지었다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시인이라면 단지 낱말을 이어맞추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나는 만들어낼 만한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아이소프스의 우화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바람에 그것들을 택해서 시로 옮겨놓은 것일세. 케베스 에우에너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전해주게. 또한 그가 바보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를 따라오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고 말해주게. 그리고 나는 아테네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 죽게 될 것 같다고. 시미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 보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는 불가피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 한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래? 에우에노스는 철학자가 아닌가? 신메아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니 그뿐 아니라 철학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지. 자살은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자세를 바꾸어 발을 침상에서 땅에 내려놓았는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줄곧 앉아 있었습니다. 케베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은 자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저 케베스 그리고 심미아스 자네들은 필롤라우스의 제자들인데 그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나?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애매모호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내 말도 역시 들은 말을 옮기는 데 지나지 않지만 내가 들은 말을 전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그리고 사실상 나는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때이니 내가 바야흐로 출발하려고 하는 순례의 길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에 대해 생각하고 담론하는 것은 매우 어울리는 일 같군. 지금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이를 메우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 소크라테스, 왜 자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십시오. 나는 방금 당신이 물어본 필롤라우스가 우리와 함께 테베에 있을 때 자살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이해할 날이 올 걸세. 다른 나쁜 일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데 어째서 죽음은 유일한 예외일까? 그리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경우에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점을 의아하게 여길 줄로 생각하네.
사실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조용히 웃으며 모고인 보이오티야말로 했습니다. 내가 말한 데는 외견상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네. 그러나 실제로는 모순이 전혀 없을 걸세. 인간은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를 갖지 못한 죄수라고 몰래 속삭이는 주장이 있지. 이것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야. 그러나 신들은 우리 수호자이며 우리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은 나도 믿네. 자네는 동의하지 않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자네의 소유물 중 하나, 예컨대 소나 나귀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자네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자살한다면 자네는 화를 내지 않겠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나 나귀를 처벌하지 않겠나?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고 처벌해야지요. 그렇다면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마땅히 기다려야 하고 신이 지금 나를 부르는 것처럼 신이 부를 때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있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우리 수호자이며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라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과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는 기꺼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절충하시겠습니까?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지배자인 신들의 보호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불합리한 듯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가 자유로워졌을 때 신보다 훌륭히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혹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서 선에서 도패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의무이고 따라서 도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훌륭한 자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현명한 자는 죽는 것을 비탄하고 어리석은 자는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케베스의 진지한 태도는 소크라테스를 흐뭇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돌아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결같이 탐구하고 들은 것을 대뜸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군. 심리아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내 생각으로는 그가 지금 말한 반대 의견에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 달아나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자에게서 쉽게 떠나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케베스는 바로 당신을 두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쉽게 우리 곁을 떠나려 하고 또 당신이 스스로 우리 선량한 주인이라고 공연한 신들에게서 너무 쉽게 떠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오라, 자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마치 법정에 선 것처럼 자네의 비난에 대해 변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심리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네들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했던 변명보다 성공적으로 변명하도록 노력해 보겠네. 심리아스 그리고 케베스, 우선 현명하고 선한 다른 신들에게로 가려고 한다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확신을 갖고 있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뒤에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에게로 떠나간다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신념이 내게 없다면 나는 죽음도 슬퍼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네. 그러나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슬퍼하지 않네. 죽은 자에게도 무엇인가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고 예부터 전해오는 것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일이 있다는 훌륭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소크라테스, 당신은 당신의 사상도 함께 갖고 가렵니까? 당신은 그 사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렵니까? 그 사상들은 우리도 알아두어야 할 은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비난을 논박하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심리아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네. 그러나 우선 크리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지. 그는 아까부터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크리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닐세. 자네에게 독약을 줄 책임을 진 간수가 아까부터 내가 자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며 내게 한 말인데 자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네. 말을 하면 열이 오르고 열이 오르면 독약의 작용을 방해하기 쉽다고 간수가 말하네. 흥분한 사람들은 때로는 2번, 3번씩 마셔야 한다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이나 생각하라고 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2번, 3번이라도 독약을 줄 준비나 하라고 하게 이게 전부일세. 크리톤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네. 그러나 간수의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간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게. 오 나의 재판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으며 또한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선을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네. 시미아스와 케베스, 어떻게 그러한지를 설명하고자 하네. 진정으로 철학에 헌신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해받기 쉽기 때문일세. 세상 사람들은 참된 철학자는 항상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리고 만일 사실이 이렇다면, 그리고 일생 동안 죽음을 갈망해왔다면 그가 대망하던 시간이 닥쳤을 때 어째서 그가 한결같이 추구하고 갈망하던 일을 한탄할 것인가? 시미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소크라테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웃지 않을 수가 없군요. 많은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철학자를 참으로 잘 설명했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 고향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바라는 삶은 사실상 죽음이며 철학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미아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 단 철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만 제외하고는 참된 철학자에게 합당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떻게 죽는 것이 합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지 철학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참된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세. 우리 문제나 토론하기로 하세.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신미아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닌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분리의 완성인 것이야. 영혼이 독립해 있어서 육체에서 해방되고 육체가 영혼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고 신미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만일 자네와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 현재 탐구를 밝혀줄 걸세. 철학자는 먹고 마시는 쾌락, 이것도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쾌락에 유념해야 마땅한가? 물론 안 됩니다. 라고 신미아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쾌락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철학자는 사랑의 쾌락을 추구해야 할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값비싼 옷이나 신발, 기타 육신의 장식품을 얻는 따위 그 밖의 여러 신체적 향락을 철학자는 보람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학자는 자연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은 경멸해야 할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참된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을 경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참된 철학자는 전적으로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육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는 가능한 한 육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영혼만을 생각한다는 말이겠지.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철학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영혼을 육체와 결합해서 분리하는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신미하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에서 쾌락감을 얻지 못하고 또 육체적 쾌락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은 살만한 것이 못되어 육체적 쾌락에 무관심한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의견인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획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육체는 만일 탐구에 참여한다면 방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다시 말하면 보고 듣는데도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는 말일세. 보거나 듣는 것은 시인들이 늘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부정확한 증인이 아닌가. 그렇지만 보고 듣는 것조차 부정확하고 명석하지 못하다면 다른 감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네는 보고 듣는 것은 감각 가운데서는 가장 나은 것이라고 인정할 테지. 그렇습니다. 라고 심리아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언제 진리를 획득하는가? 육체와 함께 무엇을 고찰하려고 하면 영혼은 속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존재가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영혼에 드러나야겠지. 네. 그리고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소리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쾌락 따위가 정신을 괴롭히지 못할 때, 즉 정신이 육체에서 떠나서 가능한 한 육신과 관계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정신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할 때 사유는 최상의 것이 되겠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철학자는 육체를 경멸하고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홀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좋아, 그렇지만 신미아스, 또 다른 문제도 있네. 정의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 자체, 선 자체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자네는 자네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본 일이 있나?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육체적 감각으로 이러한 것들에 도달한 일이 있었나?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들뿐 아니라 크기 자체, 건강 자체, 힘 자체, 또는 만물의 본질, 또는 참된 본성도 말하고 있는 것일세. 자네는 육체의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실제를 지각해 본 적이 있었나? 혹시 오히려 지적 통찰력으로 그가 고찰하는 각각의 사물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몇 가지 자연에 대한 지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작용에 있어서 정신만으로 위에서 말한 것에 접근하고 이전과 함께 시각을 비롯한 다른 감각을 끌어들이거나 침입시키지 않고 바로 명석한 정신의 빛으로 각각의 진리 자체를 탐구하는 사람이 정의 자체, 미 자체 등에 관한 가장 순수한 진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눈이나 귀나 다른 모든 신체가 영혼을 더럽힐 때는 진리와 지식의 획득을 방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으로 가능한 한 눈이나 귀나 기타의 신체와 관계를 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것이 아닌가. 심리아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말에는 놀라운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진정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겠지. 진정한 철학자들은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은, 그리고 영혼이 육체의 악에 감염되는 동안은 우리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우리와 우리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유의 길을 우리는 찾아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욕구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양식을 요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게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 참된 존재에 대한 추구를 압도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는 우리 마음속을 애욕과 욕망과 공포와 모든 종류의 환상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위의 힘을 전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불화나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육체와 육체의 욕망이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 전쟁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돈은 육체 때문에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장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학하는 데 쓸 시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가한 시간이 생겨서 사색에 잠기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육체가 끼어들어 우리 탐구에 동요와 혼란을 일으켜서 놀랍게도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가지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경험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일이다. 영혼 자체만이 사물 자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갈구하며 우리의 애인이라고 부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영혼이 순수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면 다음 두 경우 중 하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지식은 전혀 획득되지 않거나 획득된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의 일이다.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영혼은 육체를 떠나 홀로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육체와 관계를 갖거나 사귀지 않고 또 육체의 본성에 전염되지 않고 신이 우리를 해방해주는 시각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킬 때 우리는 지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육체의 어리석음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순수하게 될 것이며 순수한 것과 사귈 것이며 스스로 도처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다 라고 말할 거야. 순수하지 못한 것은 순수한 것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야. 시미아스, 이것이 참된 애지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일세. 자네도 동의하겠지. 그렇지 않은가? 소크라테스, 물론입니다. 오 친구여, 하지만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내 여행을 마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다다르면 평생 추구하던 것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려고 하며 나만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서 있고 순수한 태도를 가졌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 옳은 말입니다. 라고 신메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곳이 바로 카타르시스 아닌가. 곧 영혼이 모든 방면에서 육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응집하고 결합하며 저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한 영혼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육체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의 이러한 분리 혹은 해방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신메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철학자만이 항상 영혼을 해방하려고 노력하지 영혼과 육체의 분리 혹은 해방은 그들이 각별한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죽음이 닥쳤을 때 불평한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가스로운 자가당착일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니 심리아스, 참된 철학자들은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보게. 말하자면 참된 철학자들은 모든 면에서 육체의 적이었으며 영혼과 함께 있는 것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들이 이러한 소망이 성취될 때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면 평생 동안 소망하던 것, 즉 지혜를 얻을 희망이 있고 동시에 적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될 곳으로 출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움에 떨고 한탄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태도일 것인가. 많은 사람은 저승에 가면 거기서 지상에서 사랑하던 사람들이나 아내나 자식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죽기를 원해왔어. 그런데 참된 애지자이며 저승에서만 지혜를 보람있게 터득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한탄하겠는가?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 아닌가? 오 나의 친구여, 그가 진정한 철학자라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 분명해. 그는 거기에서, 오직 거기에서만 순수한 형태로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부동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것이 진리라면 내가 말한 것처럼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신메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슬퍼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자이며 동시에 돈이나 권력 또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충분한 증거야. 그렇습니다. 라고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신미아스, 용기는 철학자에게만 특유한 성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또한 절제도 마찬가지야. 일반 대중들도 절제는 정욕을 다스리고 누르는 것이며 정욕보다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절제도 오직 육체를 경멸하고 철학하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만 속하는 덕이 아닌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네가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절제를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모순된 것임을 알게 될 거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네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커다란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신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은 죽음보다 큰 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은 오직 공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또 비겁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군. 그렇군요. 그리고 절제도 마찬가지 경우가 아닌가. 사람들은 방종하기 때문에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야. 이 말이 모순된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들이 어리석은 절제의 진상이야. 그들에게는 잃어버리기 싫은 쾌락이 있고 이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쾌락을 삼가는데 이는 다른 쾌락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쾌락에 정복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방종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 쾌락의 정복은 쾌락에 의해 정복당함으로써만 가능한 거야.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그들을 방종하기 때문에 절제하게 된다는 말을 한 거야. 사리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을 마치 화폐처럼 다른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과 바꾸고 또 더 큰 것을 더 작은 것과 바꾸는 것은 덕의 교환이 아니야. 오 축복받은 신미아스, 모든 사물을 교환할 수 있는 참된 화폐가 하나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지혜야. 이러한 지혜와 바꿀 때만,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만 용기든 절제든 정의든 무엇이든지 참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참된 덕은 공포나 쾌락이나 이 밖에 이와 비슷한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지혜와 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여러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덕도 지혜와 분리되어 서로 맞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덕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자유도 건강도 진리도 없어. 그러나 참된 교환에서 이러한 모든 것은 정화되지. 그리고 절제, 정의, 용기, 지혜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정화하는 거야. 신비의식의 창시자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들이 오래전에 비유를 통해 정화되지도 않고 비유도 받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빠지지만
비위를 받고 정화된 다음에 저 세상에 닿은 사람은 신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야. 비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르테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으나 바쿠스는 적기 때문이야. 나는 이 말이 참된 철학자가 적다는 뜻으로 해석하네. 나는 평생에 걸쳐 능력껏 이러한 참된 철학자 중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왔네. 내가 올바르게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성공했는지 그 여부를 나는 잠시 후에 사실 그대로 알게 될 걸세. 나 자신이 저 세상에 도달했을 때 신이 알려주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신념이네. 그러니 신미아스와 케베스여, 나는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주인에게서 떠나가면서 서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네. 나는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주인과 벗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아. 내가 아테네의 재판관들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설득했다면 아주 좋은 일일 텐데,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말의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한 말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있을 곳이 없어지고 따라서 죽은 그날로 사멸하고 종말을 구하며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자마자 연기나 공기처럼 뿔뿔이 흩어져 날아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 만일 당신이 말한 여러 가지 악에서 해방된 다음에 영혼이 다시 온전하게 모일 수만 있다면 당신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며 어떤 힘과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재논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야, 케베스. 그러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할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몹시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가 설사 오래된 적인 저 희극 작가들 중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심도 없는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 자네가 원한다면 탐구를 계속하기로 할까?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저승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부터 고찰하기로 하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가 이 세상으로 되돌아와서 죽은 자에게서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옛날의 이론이 생각나는군.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영혼은 저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산 사람은 오직 죽은 사람에서만 태어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저 세상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질 거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논증이 필요하겠지.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만 인간에 관련해서 고찰하지 말고 동물 전체, 식물 전체, 따라서 생성하는 모든 것에 관련해서 고찰하기로 하세. 그러면 증명하기가 더 쉬울 거야. 반대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반대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 등을 말하는 것일세. 반대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은 이 밖에도 무수하게 있지. 그리고 나는 모든 반대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교체 관계가 있을 뿐임을 보여주고 싶네. 다시 말해 예컨대 어떤 것이 더 큰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더 작은 것이 된 다음에야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일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약한 것은 더 강한 것에서 생기고 더 빠른 것은 더 느린 것에서 생길 테고 맞습니다. 또 더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에서 더 옳은 것은 더 옳지 않은 것에서 생기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반대 관계에 해당되겠지.
반대 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반대되는 것에서 생겼다고 믿어도 좋을까? 네. 모든 사물의 이러한 보편적인 반대 관계에는 또한 항상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생성 과정, 즉 갑에서 을로 그리고 을에서 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증가와 감소라는 생성 과정이 있어서 생장하는 것을 증가라 하고 쇠퇴하는 것을 감소라고 하는 것이겠지. 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분할과 결합, 냉각과 가열 등 다른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이 을로 되고 을이 갑으로 되는 변천을 내포하고 있네. 그리고 일일이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모든 반대물을 지배하고 있네. 반대물은 사실상 반대에서 나오고 갑에서 을이 되는 변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의 반대인 것처럼 삶의 반대물도 있지 않을까?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죽음과 삶이 반대 관계에 있다면 죽음과 삶은 각기 반대되는 것에서 생기고 또한 두 가지 생성 과정도 있겠지.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 나는 자네에게 말한 두 쌍의 반대물 중 하나와 그 생성 과정을 분석할 테니 자네는 다른 하나를 나에게 설명해 주게. 두 쌍의 반대물 중 하나란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말하네. 잠자는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의 반대이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생기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가 생기네. 생성 과정은 하나는 잠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깨어나는 것이지 옳다고 생각하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네가 삶과 죽음을 내게 설명해 주게.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닌가? 네. 그리고 삶과 죽음은 각기 반대물에서 생기겠지. 네. 산 것에서 무엇이 생길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에서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산 것이라고. 그러면 키베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긴다는 말이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키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리에서 우리 영혼이 저승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겠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생성 과정 중 하나는 볼 수 있네. 죽는 것만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은가. 분명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반대되는 과정은 제외해도 될까? 자연은 다리 하나로만 걸어 다닌다고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응하는 생성 과정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새로운 길이 있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의 영혼은 어떤 곳에 있다가 거기서 되살아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앞에서 인정한 것에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베스, 앞에서 인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입증되리라고 생각하네. 즉 생성은 직선으로만 진행되고 자연에는 보상이나 순환이 없으며 어떤 요소들이 그 반대물로 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모든 사물은 결국은 같은 형태를 갖고 같은 상태에 놓이고 따라서 사물의 생성은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라고 케베스는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일이야. 잠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잠자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교체가 없다면 결국 잠자는 엔디미온의 이야기는 무의미해질 거야.
모든 다른 사물도 역시 잠자는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그를 다른 것에서 구별하지 못할 테니까. 또한 결함만이 있고 실체의 분할이 없다면 아낙사고라스의 혼돈이 다시 나타날 거야. 진리하는 케베스, 만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죽게 되고 산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이 밖에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고 또한 이 다른 것들도 죽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 아닌가.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도리는 없군요. 소크라테스, 나는 당신의 논증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래 케베스, 내 의견으로도 반드시 그럴 것 같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인정함으로써 기만당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있고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기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며 착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하네. 케베스가 덧붙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지식은 상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론이군요.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지금 상기하는 것은 예전에 배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기 전에 어디엔가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영혼 불멸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케베스, 말을 잠시 돌려서 상기설을 밑받침하는 논거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게. 지금 나는 이에 대해 확실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훌륭한 증거를 파악할 수 있네. 자네가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옳은 대답을 찾아낼 걸세. 그러나 만일 그에게 이미 지식과 올바른 이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나. 그리고 이것은 도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문제로 삼을 때 가장 명백하게 입증되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미아스, 자네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지 알아보기로 하세. 자네는 아직도 지식이 상기인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일세.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기설을 스스로 상기하고 있었던 것이며 케베스의 말을 듣고 다시 상기하게 되고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어떻게 말할지 알고 싶군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네. 즉 내가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상기하는 것은 전에 언젠가는 배웠던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해야 할 걸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 또는 상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네.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한 사람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외의 개념도 갖게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네. 따라서 그는 갖고 있던 개념을 상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무슨 뜻이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네. 하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다르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쓰고 있는 하프나 옷이나 그 밖의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애인의 감정은 어떨까? 그들은 하프를 알아보고 마음의 눈으로 그 하프의 주인인 청년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상기일세. 마찬가지로 심리아스를 본 사람은 케베스를 상기할 것세. 이러한 예는 무수히 있네. 정말로 무수히 있습니다. 라고 심리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기는 대체로 시간이 흐르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미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과정일세. 심리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네도 집이나 하프의 그림을 보고 사람을 상기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신메아스의 그림을 보면 케베스를 상기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또한 자네는 신메아스 자신을 상기하는 경우도 있겠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기는 비슷한 것에서 생기기도 하고 비슷하지 않은 것에서 생기기도 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기가 비슷한 것에서 생겼을 때 확실히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네. 즉, 그 유사성이 상비된 것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렇군요. 라고 신메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해 보세. 그러나 나무 조각이나 돌이 다른 나무 조각이나 돌과 같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같은 것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신메아스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코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같은 자체의 본질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신메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가? 우리는 나무 조각이나 돌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같은 것 자체라는 관념을 추출해낸 것이 아닌가? 자네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야.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살펴보기로 하세. 동일한 나무 조각이나 돌이 어느 때는 같고 어느 때는 같지 않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같은 것은 항상 같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같음이라는 관념이 같지 않음이라는 관념과 동일한 경우가 있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러한 이른바 같은 것들이 같음이라는 관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같은 것들은 같음이라는 관념과는 다른 것임에도 이러한 같은 것들에서 자네는 같음이라는 관념을 인식하고 획득하나? 그렇습니다. 라고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같음이라는 관념은 같은 것들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네. 그러나 이것은 상관없는 일이야. 비슷한 것이든 비슷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자네가 어떤 것을 볼 때 언제나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상기작용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나 돌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같은 면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것들에서 어떠한 인상을 받는가? 같음 자체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같음 자체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네, 훨씬 못합니다. 라고 신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해야만 하겠지.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과 같게 되려고 하지만 이해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열등하다는 것을 관찰할 때 이러한 관찰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이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할 거야.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들과 같음 자체라는 우리 문제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외견상 같은 것들은 같음 자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앞서서 같음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같음 자체는 시각이나 촉각, 기타의 감각을 매개로 해서만 알려지고 또한 그렇게 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는 모든 감각이 같지 않을까. 네, 소크라테스, 지금의 논의에서 본다면 모든 감각에 대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각적인 사물은 같음 자체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지식을 감각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기타 방식으로 지각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인 같음을 알고 있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같은 것들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대등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한 논의로 보아서 그 밖의 추리는 불가능하군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또 다른 감각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같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것이 틀림없겠지. 네,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지식을 획득했고 또 나면서부터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같다든가 뭐뭐보다 크다든가 뭐뭐보다 작다든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같은 자체만이 아니고 아름다움, 선함, 정의, 거룩함, 그 밖에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대화 과정에서 본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지식을 얻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획득한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식을 갖고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계속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안다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시미아스, 망각은 바로 지식의 상실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얻은 지식을 태어날 때 상실하고 그 후에는 감각을 사용하여 이제 알고 있는 것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과정을 상기라고 불러도 잘못은 아니겠지.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지네.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감각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이러한 지각에서 그것과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관련이 있으나 망각했던 어떤 다른 것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 중 하나가 가능할 걸세.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태어난 다음에는 학습을 하는 사람들만이 기억하며 따라서 학습은 상기에 지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세.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심미아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려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또는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인가? 당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분명히 그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소크라테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내일 이때쯤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심미아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영혼은 이러한 지식을 얻었을까? 인간으로 태어난 후가 아니라면 분명히 태어난 후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인가? 네. 그렇다면 심리아스,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부터 육체 없이 존재했고 지능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네. 소크라테스,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태어나는 때가 남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그렇진 아이 친구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개념들을 잃을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야. 이 점은 이미 인정한 바 있네.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받는 즉시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때 잃어버렸는가?
소크라테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부지중에 넌센스를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메아스, 우리가 늘 말해온 것이지만 아름다움 자체, 선함 자체, 모든 사물의 절대적 본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이러한 본질에 우리 모든 감각을 관련시키고, 또 이러한 관념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고 선천적인 소유물임을 발견하고서 이 본질과 우리 모든 감각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논의는 무력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들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일세. 만일 관념이 없다면 우리 영혼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영혼이나 관념의 존재에 대해 똑같은 필연성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는 탄생 이전의 영혼의 존재는 당신이 말하는 본질의 존재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관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아름다움, 선함, 그리고 당신이 방금 말한 다른 개념들이 가장 진정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보다 명백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상의 증명으로 만족합니다. 좋아, 그러나 케베스도 역시 만족했는지 나는 케베스도 설득해야만 하거든. 신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케베스도 만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탄생 이전의 영혼의 존재를 충분히 믿게 되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케베스가 언급한 많은 사람의 감정, 즉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흩어져 버릴 것이며 이것이 영혼의 종말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며 특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어째서 일단 육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다음에 소멸해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신메아스, 자네 말이 옳아. 필요한 증명의 절반은 된 셈이야. 곧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되었네. 죽은 다음에 태어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존재하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며 이것은 보충되어야만 한다네. 이 증명이 이루어지면 논증은 완성될 거야.